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지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전공 이해와 전망이란 주제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왜 AI 시대가 확대되면서 뭐 없어질 직업, 새롭게 생길 직업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 나가게 될 텐데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AI 시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또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직업, 바로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직업이면서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여전히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 사회복지가 어떤 학문이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가 앞으로 얼만큼 필요로 할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이, 이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전공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거리를 이렇게 좀 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입니다. 여러분, 복지하면 왠지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막연하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복지 그리고 사회복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입니다. 이것도 되게 비슷한 말이고 언론 신문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봤던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단어이긴 한데 뭔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와 보장, 그 차이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복지 지향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입니다. 그럼 그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에 그런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법이라는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 현재와 미래 전망이겠죠. 지금 사회복지는 전체 우리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또 얼만큼 필요로 할지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학과를 소개해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6번이 저한테 되게 막 이렇게 흥미롭고 그리고 막 기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학교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너희들 오면 너무 행복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되게 제가 가득 있어요. 지금 우리 학과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게 제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감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우리 학과는 이런 인재를 원해. 여러분들 되게 관심을 갖고 이 전공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준비를 고등학교 시절에 해야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올 수 있는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거리 좀 이해되시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복지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지. 이게 무슨 말이죠? 되게 좋은 의미인 건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로도 보면 well-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자말의 복지는 뭔지 한번 우리 쪼개서 한번 살펴볼까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그림은 어떠한 모습을 지금 나타낼까요? 아마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어떤 재단에 지금 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향을 피운다는 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을 담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딴 한자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복자가 어떻게 쪼개져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복자는요, 왼쪽에 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려놓던 단이다. 이제 여러분 그림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죠? 제물을 올려놓던 단이다. 그럼 제물을 올려놓고 막 향을 피운다는 건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 편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거든요. 먼저 지를 뜻하는 이 임금의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맨 밑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자, 재물, 재단, 그리고 임금, 그리고 밭. 그러면 이 세 개의 어떤 그림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 한자 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자, 예전에 지금이야 여러분들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없죠. 그렇죠? 최소한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게 과거에는 그랬구나 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임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여기 나타나는 임금이죠. 자, 그럼 제사를 지내는데 어떠한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여기 밭채를 뜻하는 단어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여러분들 눈치채셨던 것처럼 뭔가 풍요를 기원하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밭이라고 했으니까 한 해 동안 뿌렸던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곡물로서 거두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흔히 말해서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했던 과거로 생각해 본다면 농사 잘 돼서 풍년이 되어서 우리 백성들 굶지 않도록 제발 하늘이시여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고픔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많이 풍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 배고픔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복자는 일반적으로 배가 불러서 굶주리지 않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지자가 있네요. 지자는 또 뭐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한자 말은 단어 하나로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보조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붙는 게 한자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자도 어떻게 보면 복자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바로 웰빙으로 이해하자면 건강한, 좋은 상태, 특히나 배고픔이 해결된 상태.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에요. 과거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어려울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복지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만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지,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복지가 과거의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 건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따가 살펴볼 정신적 건강도 지금 매우 중요한 복지에서 바라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건강한 상태 정도가 바로 복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떤 표현을 썼냐면 상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지란 안정된 상태, 건강한 상태, 즉 우리의 바라고자 하는 목적인 행복과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복지를 공부하는 걸 넘어서 사회라는 걸 앞에 단어를 붙였어요. 자, 사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집단,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지 앞에 사회가 붙었다는 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상태 혹은 그 상태를 추구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복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하는 것은 중요한 건 하나의 제도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제도로서 사회복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제도나 법제도나 뭐 다양한 제도들이 있죠. 교육제도도 하나의 제도일 수 있는데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라는 것, 그리고 그 사회복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행복한 상태를 이루기 위한 무엇,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라는 겁니다. 되게 의미 있는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사회복지학은 결국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의 행복한 상태 또는 그 상태를 추구하는 제도를 배우는 학문이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그 구성원들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행복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있다는 거고 그 제도를 하나씩 배우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학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방식으로 사회복지학을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게 더불어라는 말이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 배부를 때는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재원이 있지만 오로지 한 사람만 독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독차지한 누군가를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회는 결코 평온하고 안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투쟁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사회복지는 왜 필요할까요? 라는 것을 인간의 행복의 원천으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WHO, 세계의 건강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헬스는, 건강은요, 어떤 complete state, 완벽한 상태인데요. physical, mental, and soc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측면까지 아울러서 웰빙이 될 때 비로소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여러분들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면 사회복지가 되는 걸로 오해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듣는 순간부터 인간은 생물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웰빙, 즉 건강은 한쪽 측면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전인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간 측면에서 보면 생물학적, 심리,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우리는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재미난 이유가요.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심리학적 지식도 배우게 되고 사회학적 지식도 배우게 되고 생물학적 지식, 더 나아가 정신의학적 지식까지 배우게 돼서 이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마치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요. 이 다른 학문이 이 사회복지, 인간의 웰빙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한번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회복지는 아까 제가 웰빙, 어떤 상태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보장은 약간 좀 액티브한 액션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한다.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마련한다, 보증한다, 보호한다. 이게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용이 있어야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사회복지는 어떤 상태다. 웰빙 상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적 조치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회보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구별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는요, 웰빙이에요. 그냥 어떤 상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복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이거는 이제 사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한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예전으로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회 문제로 정의를 합니다. 그 사회 문제를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사회복지 제도가 필요한데 이 복지 제도에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액티브한 행동들이 바로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결국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중요한 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작용의 결과로 반작용, 웰빙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지제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복지 지향이라고 하면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 뭐지? 갑자기 왜 우리가 법대도 아닌데 헌법이나 법률을 공부해야 되나? 바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민의 결단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국가의 통치 질서를 규율하는 어떤 법?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니까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은 헌법에 있는 정신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어떤 당위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은요, 국민의 결단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는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미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범위 내에서 우리는 지금 헌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헌법에서는 자세하게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세한 법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결국 헌법의 정신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화로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리고 행위나 강제 규범이 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나 강제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따르는 거예요. 처벌이 따른다는 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그 법률을 지키려고 국민들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죠. 왜? 그게 생명을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음주 후에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음주운전 이후에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뭐야? 그냥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저건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음주운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그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강제규범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법의 관계를 맨 밑에 적혀 놓고 있는데요. 자, 법률은 최고법인 헌법에 구속되므로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정법 시간에 아마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내용을 왜 설명을 드렸을까요? 먼저 헌법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헌법 제10조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건 국가 너희들 네가 국가로서 제대로 존재하려면 각각 개인의 국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잘 지켜야 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이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여러분들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건 최소한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배고프고 늘 뭔가 굶주린 상태라고 한다면 심지어 동물적인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거나 물어뜯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이 앞에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냥 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뭐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지금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을 하고 이들 국민들에게 행복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복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항, 국민의 권리가 있다면 국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복지국가는 영원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복지국가라는 거예요. 국가에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돼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항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회복지는 사라질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아니 국가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가에게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을 부여받은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복지라는 거죠. 3항부터 5항까지는요. 구체적으로 특히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법률이 정하는 바, 이게 바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법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법률에 어떤 내용이 있나 봅시다. 자, 사회보장기본법. 여러분들 이 내용은 사회복지학과에 오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사회보장, 사회복지 규정에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규정을 통해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럼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될까? 자,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여러분들 이것들을 아울러 사회적 위험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도 사회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하나의 사건으로서 앞에 예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출산하면요, 여러분, 이 출산을 한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출산으로 인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던 일도 멈춰야 되고요. 또 새로운 어떤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간, 일정 기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매우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출산으로 인해서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낮아진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 소득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을요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가 이것을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된다는 겁니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국가 자격증이라는 거죠. 어떤 학과는요 이 졸업을 한다고 해서 국가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학과가 태반입니다. 근데 사회복지학과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졸업하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된 2급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1급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1급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 현장에 취업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자격증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 있어서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을 부여를 받으면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위험입니다. 왜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까? 자, 사회 문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라는 건 공동체라는 의미고요. 문제는 어떠한 사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웰빙, 복지가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초래하는 어떠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결과적으로 집단적 사회 행동이 필요하고요. 바로 그것이 사회 개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 또는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복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어떤 집단, 특정한 개인들의 복지 상태를 낮추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낮아진 사회복지 웰빙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형태로 사회복지 제도가 구성됐는지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여러분들 처음 보는 단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그리고 추가로 사회 수당 이란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죠.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아동수당을 대부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동이란 나이만 되면, 나이 기준만 충족이 되면 이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사회수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돈을 주기도 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연금이나 보상이란 방식으로 한 개인이나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어떤 복지가 저해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러한 형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혼합시켜서 국가의 전체 사회복지 수준을 끌어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각각 국가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국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복지국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방식 아니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북유럽 방식 그리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또 중요한 어떤 복지 제도를 유지한 나라들도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방식으로 또 어떤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게 복지국가의 어떤 하나의 지형,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사회보장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책, 행정, 실천. 그러니까 정책이 만들면요, 그 정책이 그냥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한 복지제도가 필요로 한 특정 대상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가는 건 바로 실천이라는 방식인데 이 실천 현장에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사회복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다문화 가족 복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문화 가족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이젠 소수가 아니라 매우 많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한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가족 복지를 또 별도로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배우게 되는데 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왜 필요할까요? 대상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일 테고 수단으로서는 뭐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은요. 결국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들이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 가족이란 특정 대상을 위한 법이 따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뭐 아동복지법도 있고요, 노인복지법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복지법도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법률로서 특정 대상에게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서비스가 무엇인지, 제도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이 담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책은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이 법에 따라서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시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근거하여 아니면 이 법을 기초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시행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런 시행계획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럼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 가족들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는 것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이 센터를 통해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센터가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취업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해 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죠. 바로 이 센터가 바로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혹은 이 센터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떤 창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니까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요. 홈페이지거든요. 이 서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교육이나 상담, 한국어 교육, 정보 제공 및 홍보, 연계, 일자리, 통번역 서비스, 가정폭력 방지, 그리고 피해자가 있을 때 연계, 이런 사업들을 바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 정해놓은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이 센터는 지금 설명드렸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바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주요 사업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사회복지 현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들은 너무 가난해요.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 직업으로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즉 경력이 쌓이고 전문적인 능력이 쌓일 때 얼만큼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지금 적어 놓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관장 정도 되면요 500만 원 넘게 30년 동안 이렇게 종사를 하면 500만 원 넘는 봉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밖에 다양한 수당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지역사회의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봉급 테이블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욕구가 앞으로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인 어떠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계속해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당도 여기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의 근무수당 등등. 또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 막 초기에 이렇게 사회에 진출해서 초봉이 너무 낮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오랜 기간에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보면요. 어느 기관에서 자꾸 불러요. 전문가로서 부른다는 거죠. 이 기관에 지금 우리 기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지역사회의 관장이나 과장, 사무국장, 부장 이런 분들이 초청을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어떤 노하우,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지역사회 노력 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 사회복지사 앞으로도 여러분들 한 의무만 제대로 판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의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이 사회복지가 얼마큼 필요한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 사회지출 규모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주요국의 지출 규모에 비한다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욕구는 많고 아직까지 우리는 매우 부족한 수준만큼의 공공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확대될, 커져나갈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신건강 위협적인 환경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다문화, 청년, 중장년 실업, 그리고 가구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도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 그 국가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는 시대에 분명히 이러한 격차로 인해서 사회복지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학과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는요, 우리 학과가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그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 우리 사회복지 미래가 바로 이 친구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학과는 규모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몇백 명씩 되는 학과로 인해서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 학과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존재할까라는 수준도 또 아니라는 거죠. 저희 한 학기에, 한 1년에 신입생을 한 60명 내외로 뽑습니다. 너무나 좋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친해지기도 좋고 또 교수님과 관계도 되게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이 학과의 교수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면 참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는 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은 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현장 실습을 통해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한지 이런 진로에 대한 경험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자격증으로서 사회복지사 1급, 2급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그 밖에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 소개, 우리 학과 친구들과 함께 최근에 동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학한다면 만날 수 있는 선배들입니다. 선배들의 영상을 같이 한번 시청해 보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건물이 어디지? 저 혹시 사회복지학과 건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우리 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야. 그럼 우리가 도와줄까?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건물은 성야고보관이야. 나 따라오면 돼. 뭐야? 어디가? 나 교내 카페 가려고. 너희는 어디가? 이 학생이 오늘 우리과 방문하기로 했나 봐. 그래서 길을 잃어서 데려다 드리고 있어. 안 그래도 학생회장이 파우더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가봐. 왔어? 잘 왔어. 우리 건물 찾아오기 힘들었을 텐데. 제일 먼저 과방으로 가볼까? 나도 프린트하러 과방 가야 돼. 선배, 저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진짜 뭐 시킬지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안녕. 너가 오늘 우리 과 경화군 친구구나?
여기는 우리 학과 과반인데 여기서 학생들이 공강 시간에 쉬러 오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노는 그런 공간이야. 그냥 쉽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유롭게 오픈된 공간이라서 공부할 때 조금 떠들썩하긴 한데 조용히 공부하고 싶으면 2층 열람실이나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돼. 여기는 우리 학교 도서관이야. 4층에는 우리 학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도에 홈베이스가 있고 3층에는 1인실이 많아. 그리고 1층에는 OTT 감상실도 있어. 우리 과 궁금해서 와본 친구한테 여기서 뭐해? 우리 과를 보여줘야지. 대학생활 꽃은 동아리지. 따라와, 내가 우리 과 동아리 소개시켜줄게.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아리는 세부 영역에 따라 5가지로 운영되고 있어. 학기 초에 동아리 신청을 받는데 가고 싶은 동아리가 너무 많아서 항상 고민이야. 내가 동아리 신청할 때는 어디 들어가지? 우리 동아리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해보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우리 동아리로 들어와. 우리 동아리는 정신건강 사회복지를 깊이 배우고 캠페인, 토론, 현장 체험을 통해 실천하며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어. 우리 동아리로 들어올래? 우리 동아리에서는 다양한 체육 활동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대여할 수 있어. 무엇보다 학과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다 보면 친목도 쌓이고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게 우리 동아리의 장점이야. 운동도 하고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동아리.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갈래? 우리 동아리는 노인복지 동아리야. 복지관이랑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봉사시간 필요한 사람 우리 동아리로 들어와. 우리 쿠옥에는 청소년 복지 활동부터 다양한 음식이나 공예 키트 만들기 활동까지 하면서 사회복지 사고서 필요한 창의력까지 기를 수 있는 멋진 동아리야. 어때? 우리 동아리 괜찮지 않아? 너 진짜 우리 동아리 안 오면 후회할지도 몰라. 야, 전공실마 사진 어때? 같이 보러 가자. 전공심화 해외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단기로 교수님들과 해외 연수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싱가포르에 다녀왔거든. 지금 막 사진이 나왔대. 같이 빨리 보러 가자. 우리 과는 동기들랑도 잘 지내지만 선후배들끼리도 친하게 지내. 특히 오늘같이 학과 행사가 있는 날에는 선후배들이 친해지기 딱 좋은 날이지. 저 선배가 이번에 차민지 스텔라 장학금도 받고 상현이는 비교과 스텔라 장학금도 받았대. 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셨네. 차민재랑 무슨 장학금? 차민재 스텔라 장학금이랑 비교과 스텔라 장학금 둘 다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스텔라도 잘 받아야 돼. 동아리 같은 교내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교회 활동에 참가하면 스텔라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하네. 안 그래도 교수님이랑 장학금 관련해서 상담해 보려고. 그럼 경서가 이번에 우리 학과에서 사회복지사 1급 특강 준비하고 있잖아. 그걸 한번 들어보면 어때? 방금 경석이랑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대가대 사회복지학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너희들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야.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업의 어려움, 또 적응, 그리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는 데 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 아 역시 상담받길 잘했다니까? 우리 과 편입생 누나는 편입 전에 교수님 상담이 도움됐었나 봐. 우리 같이 그 이야기 들으러 같이 가볼까? 누나는 어떻게 우리 학교에 오시게 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앞으로 사회복지가 전망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중에서 접근성이 좋은 우리 학교를 선택했지. 수민아, 너는 어떻게 우리 학교에 왔어? 제가 다른 학교도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가대 사회복지학과가 취업도 잘 되고 지원도 빵빵하다고 해서 왔어요. 듣기로는 대구 경북권에 취업하셔서 자리 잡으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멘토링하러 오신 선배님 계신데 같이 가볼래? 선배님, 이 친구가 저희 학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선배님께서 졸업하시고 난 뒤 학교 생활 활동 중에서 사회생활에 도움됐던 경험이 무엇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장 실습과 다양한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보고 사회복지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교수님들과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와 발표 경험이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협력하면서 조율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학과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는데요. 가톨릭 사랑 실천을 위해서 전 세계 16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리타스라는 사회복지 네트워크입니다. 그 중에 저희 대구 카리타스는
무려 118개 사회복지 시설과 2,500여 명의 종사자들이 함께하면서 학교와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면서 교수님들께 맞춤 키워도 받고 학교 장학금도 빵빵해. 다양한 동아리에서 많은 사회 경험도 쌓을 수 있어. 뭐가 고민이야? 야, 우리가 견학 왔다는 친구 갔어? 우리 학교가 놀기도 진짜 좋고 또 통학하기도 좋은 거 얘기했어? 아 맞다, 1호선 가까운 것도 얘기할걸. 학교 앞에 맛집도 많은데 얘기했어?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 영상 하단에 댓글로 알려줘. 우리가 다 알려줄게. 우리 학과로 와!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상 안에 보면 이제 학과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요. 우리 학과는 총 5개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동아리가 학생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들이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서 학과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쿠오레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나 학교 사회복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주로 희망해서 활동하는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 동아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기관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주로 선택하는 동아리입니다. 위더스는 노인복지 분야 전문 동아리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라고 볼 수 있고요. 꼼지락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노인복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 동아리 바로 올그라운드입니다. 체육 동아리인데요. 다양한 체육 활동을 매주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참 흐뭇합니다. 인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재미난 동아리라고 볼 수 있겠죠. 피구나 배드민턴, 축구, 기타 등등의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부터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정신건강사회복지 동아리 PSW는 예비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노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Pre-Social Worker 그리고 Psychiatric Social Worker를 합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종류 아니면 주요 증상 이런 것들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직접 훈련해 보는 역할도 하고요. 전문가 특강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치료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접 시행해 보기도 합니다. 기타 수성 베네스트나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달구벌 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학교 쿠오레입니다. 아동, 청소년 학교사회복지사 분야 대상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오레란 이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사랑의 학교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미래의 새싹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복지관과 연계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지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올그라운드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 동아리인데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자가 이 동아리의 모토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리더십도 키우고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체육활동 등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만날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적절한지를 고민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위더스는 바로 우리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봉사 단체와 연계를 통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교육과 훈련,
토론, 기타 다양한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는 이런 인재를 원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오고 싶으면요, 어떠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이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사회복지 입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 학과의 인재로서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꼭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라고만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맞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고민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등이 필요할까? 내가 사회복지사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에 좀 더 녹여낸다면 꼭 봉사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당당히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에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다양하게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꼭 내가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정말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탐구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들이 포함되면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로 탐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복지를 비롯해서 심리나 사회, 아동, 영유아 등 노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고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가산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봉사정신이 뛰어난 학생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입학 못할 것 같아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신 있게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학문은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이 녹여져 있다면 사회복지학과가 필요로 인재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